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DJ 고다주입니다. 오늘 들려드릴 사연은 15년 피땀 흘려 만든 제 비밀 레시피를 몰래 훔쳐 대기업에 15억을 받고 팔아 넘기려 했던 대학 교수 남편과 기생충 같은 시댁 식구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들은 배운 것 없는 주방댁이라며 저를 빈털터리로 쫓아내려 했지만 제 뒤에 분노한 유도 국가대표 출신의 친언니와 자비 없는 법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었다는 사실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통쾌한 밥상 뒤엎기 반전사이다 사연.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서울 도심에서 제법 이름이 알려진 퓨전 레스토랑을 운영하고 있는 30대 후반 오너 셰프입니다. 사람들은 늘 예약이 꽉 차 있는 제 레스토랑을 보면서 제가 유학파 출신이거나 금수저 집안에서 곱게 자라 우아하게 요리를 배운 줄 알더라고요. 하얀 셰프복에 번듯한 주방, 미소 띤 얼굴로 손님들을 맞이하는 지금 모습만 보면 아마 그럴싸해 보일지도 모르죠. 근데 제 요리의 뿌리는 그렇게 화려하고 값비싼 곳에 있지 않습니다. 제 요리의 시작이자 제 인생의 기둥은 딱 한 사람, 바로 제 친언니예요. 제가 중학교 2학년, 언니가 고등학교 3학년이던 해였어요. 작은 공장을 하시던 부모님이 남의 빚보증을 잘못 써시는 바람에 하루아침에 길거리에 나앉을 처지가 됐죠. 매일 밤 빚쟁이들이 문을 두드렸고 집안엔 고성이랑 절망만 가득했습니다. 그러다 그해 겨울 부모님은 도피처로 떠난 지방 국도에서 불의의 교통사고로 두 분 다 세상을 떠나셨어요. 세상에 덩그러니 남은 건 15살이었던 저랑 19살이었던 언니. 그리고 부모님이 남긴 엄청난 빚과 이자뿐이었죠. 그때 저희 언니는 촉망받는 유도 선수였어요. 중학교 때부터 전국대회를 휩쓸었고 국가대표 상비군으로 발탁돼서 태극마크 다는 게 기정사실화되어 있던 그야말로 유도계의 기대주였거든요. 언니 방엔 금메달이랑 상장이 벽을 가득 채우고 있었고 땀에 전 도복은 언니의 자부심 그 자체였습니다. 그런데 부모님 장례를 치르고 나서 언니는 미련 없이 유도복을 쓰레기통에 쳐넣더라고요. 제가 울면서 언니 도복을 빼앗아 안고 제발 운동을 계속하라고 매달렸는데 언니는 붉어진 눈시울을 억지로 감추면서 이렇게 말했죠. 은수야, 금메달이 밥 먹여주진 않아. 이제부터 내 인생의 목표는 국가대표가 아니라 우리 은수 남들처럼 밥 굶지 않고 고등학교, 대학교까지 무사히 졸업시키는 거야. 그날 이후로 언니는 유도 매트 대신 험한 건설 현장이랑 물류센터로 향했어요. 새벽엔 우유를 돌리고 낮엔 무거운 벽돌이랑 시멘트를 나르고 밤엔 식당 주방에서 설거지를 했죠. 유도하면서 굵어졌던 언니 손마디는 흙먼지랑 세제에 부르터 갈라졌고 손바닥엔 굳은 살이 훈장처럼 박혔습니다. 언니는 자기가 벌어온 돈으로 빚을 갚고 제 학비를 대고 제가 먹을 쌀을 샀어요. 언니의 그 처절한 희생을 보면서 저는 결심했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꼭 성공해서 언니의 저 굳은 살 박힌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히게 해주겠다고요. 공부에는 큰 소질이 없었지만 저는 어려서부터 미각이 예민했고 요리하는 걸 좋아했거든요. 그래서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곧장 험하기로 소문난 대형 식당 주방에 막내로 들어갔죠. 하루에 수백 개 양파를 까면서 눈물을 흘렸고 무거운 곰솥을 나르다 화상을 입어 제 양팔은 성할 날이 없었어요. 욕설이랑 고성이 오가는 험악한 주방 분위기 속에서도 저는 절대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언니가 공사장에서 흘린 땀방울을 생각하면 주방에서의 고된 노동은 아무것도 아니었으니까요. 남들 쉬는 시간에도 버려지는 식재료를 모아서 요리 연습을 했고 퇴근 후엔 코피를 쏟아가며 요리책을 파고들었죠. 그렇게 밑바닥부터 시작해서 15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어요. 식당 막내에서 참모로, 부주방장으로, 그리고 마침내 제 이름을 내건 작은 식당을 오픈할 수 있었습니다.
처음엔 테이블 4개짜리 허름한 백반집이었지만 제가 개발한 특제 소스랑 퓨전 레시피가 입소문을 타면서 식당은 문정성시를 잃었어요. 돈을 모아서 식당을 넓혔고 분위기 있는 레스토랑으로 탈바꿈시켰죠. 레스토랑의 자리를 잡자마자 저는 제일 먼저 언니를 불렀어요. 더 이상 험한 일 하지 말고 내 식당의 총괄 매니저가 돼서 카운트를 지켜달라고 부탁했죠. 처음엔 자기가 식당 분위기를 망칠까봐 주저하던 언니도 제 간곡한 부탁에 결국 앞치마를 둘렀습니다. 우리 은수가 만든 밥상인데 내가 목숨 걸고 지켜야지. 언니가 카운터에 앉아 손님들을 향해 환하게 웃어주던 그 첫날, 저는 주방 구석에서 엉엉 소리내어 울고 말았어요. 빚더미 위에서 서로 부둥켜 안고 버텨온 지난 세월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거든요. 그 무렵 제 레스토랑의 대표 메뉴가 방송을 타면서 그야말로 대박이 났습니다. 저는 유명 호텔에서 스카우트 제의를 받을 만큼 인정받는 셰프가 됐고 경제적으로도 큰 부를 이루게 됐죠. 이제 우리 자매 앞에는 탄탄대로만 펼쳐져 있을 줄 알았어요. 그 남자를 만나기 전까지는요. 제 레스토랑이 연일 매스컴의 주목을 받으며 예약 전쟁을 치르던 그 무렵 그는 제 식당에 단골 손님으로 처음 나타났습니다. 명문대 식품영양학과 조교수로 있던 그는 여느 손님들이랑은 달랐어요. 그냥 음식을 즐기고 가는 게 아니라 제 요리에 담긴 재료 배합이랑 조리 방식, 퓨전 레시피의 창의성을 학문적으로 분석하고 극찬을 아끼지 않았거든요. 늘 단정하게 빗어넘긴 머리에 깔끔한 수트 차림, 중저음의 다정한 목소리를 가진 그는 누가 봐도 지적이고 교양 넘치는 완벽한 젠틀맨이었습니다. 그는 식사를 마치고 갈 때면 냅킨에 짧지만 진심 어린 찬사가 담긴 메모를 남겨두곤 했어요. 때로는 제 요리에 영감을 줄 만한 요리 관련 원서나 식재료 논문을 선물하며 다가왔죠. 평생 불 뿜는 화구 앞, 거친 주방 사람들의 욕설 속에서 살아온 제게 그의 다정하고 지적인 접근은 신선한 충격이자 따뜻한 위로였어요. 저는 제대로 된 정규 교육을 받지 못한 것에 깊은 열등감이 있었습니다. 대학 문턱은커녕 고등학교 졸업장도 겨우 딴 제가 박사학위를 가진 번듯한 대학 교수랑 대화가 통한다는 사실 자체가 묘한 설렘이랑 자부심을 줬는지도 몰라요. 그는 제 거친 과거를 치열한 예술가의 삶으로 포장해줬고 굳은 살 박힌 제 손을 잡으면서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손이라고 말해줬죠. 그 달콤하고 세련된 위로에 저는 서서히 마음을 열었고 우리는 연인으로 발전했습니다. 그런데 완벽해 보였던 우리 관계는 그의 가족들을 만나면서부터 미세하게 삐걱거리기 시작하더라고요. 그의 집안은 할아버지 때부터 교장, 교수 등을 배출해낸 뼈대 있는 교육자 집안이었어요. 시어머니 될 분도 전직 여대 교수 출신으로 머리부터 발끝까지 우아함과 고상함으로 무장한 분이었죠. 상견례 자리 대신 마련된 첫 식사 자리에서 시어머니는 단 한 번도 언성을 높이진 않았지만 어떤 욕설보다 날카로운 비수들을 제 가슴에 꽂아 넣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차를 마시면서 아주 나긋나긋한 목소리로 물으셨어요. 부모님이 안 계시고 배운 것 없이 식당 주방을 전전하며 요리를 배웠다고 들었는데 우리 집안 며느리로서 교양을 갖추려면 꽤 오랜 시간이 걸리겠다는 식의 뼈있는 농담이었죠. 시누이도 제 레스토랑을 두고 운 좋게 방송 타서 뜬 졸부식당 취급하면서 오빠의 학벌이랑 배경에 제가 무임승차하는 거 아니냐는 은근한 멸시를 보냈어요. 평생 억척스럽게 살아오면서 온갖 수모를 겪어봤다고 자부했는데 교육자 집안 특유의 고상함을 가장한 교묘한 인격 모독 앞에서 저도 모르게 주눅이 들더라고요. 고개를 푹 숙이고 있던 그때 저를 구원해 준 건 다름 아닌 남편이었습니다. 그는 단호한 목소리로 시어머니랑 시누이의 말을 자르며 제 편을 들었어요. 자기는 학문으로만 음식을 배웠지만 저는 실전에서 땀이랑 눈물로 요리를 개척한 장인이라며 한껏 치켜 세웠죠.
자기 조건이 아니라 오히려 제 재능이랑 열정에 자기가 반해서 매달린 거니 더 이상 무례하게 굴지 말라며 가족들한테 화를 냈습니다. 가족이랑 인연을 끊을 각오까지 되어 있다는 남편의 듬직한 모습에 저는 눈물을 쏟고 말았어요. 나를 위해 자기 가족이랑도 맞서 싸워주는 이 남자라면 평생 믿고 의지해도 좋겠다는 확신이 들었거든요. 근데 이 모든 상황을 곁에서 지켜보던 저희 언니의 반응은 달랐습니다. 언니는 오랜 선수 생활 동안 수많은 상대를 매트 위에서 마주하며 길러온 특유의 짐승 같은 직감이 있었어요. 상대방의 미세한 눈빛 흔들림, 숨소리 하나만으로도 그 사람의 진짜 의도를 파악해내곤 했죠. 그런 언니 눈에 제 예비 남편은 왠지 모르게 불길하고 깨름칙한 존재였나 봐요. 은수야, 사람이 너무 완벽하게 틈이 없으면 그건 진짜가 아니라 잘 짜인 연극일 확률이 높아. 저 남자, 네 앞에서 가족들한테 화낼 때 눈빛 봤니? 진짜 분노한 사람의 눈이 아니었어. 상황을 통제하고 계산하는 눈이었다고. 언니는 남편이 제 식당 매출이나 제 레시피에 대한 권리를 은근슬쩍 해묻는 순간들을 지적하면서 그 진짜 목적이 저에 대한 사랑인지 아니면 제 레스토랑이 만들어내는 돈인지 모르겠다고 경고했습니다. 근데 사랑에 눈이 멀었던 저는 언니의 걱정을 그냥 질투나 기우로 치부해버렸어요. 평생 제 보호자 역할을 해왔던 언니가 저를 다른 남자한테 뺏긴다는 생각에 서운해서 그러는 거라 여기며 오히려 언니한테 서운함을 토로했죠. 제 인생에 찾아온 이 완벽한 동화줄을, 이 따뜻한 울타리를 놓치고 싶지 않았거든요. 결국 언니는 찜찜한 표정을 감추지 못한 채 한 발 물러섰고 저는 남편의 달콤한 방패 뒤에 숨어 화려한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시댁 식구들의 싸늘한 시선은 여전했지만 다정한 남편만 믿으면 제 앞날은 핑크빛일 거라 굳게 믿었죠. 그런데 언니의 그 무서운 직감은 결혼하고 얼마 안 지나서 소름 끼치도록 정확하게 맞아떨어지기 시작했어요. 다정했던 남편의 가면이 조금씩 아주 기괴한 방식으로 벗겨지기 시작한 거죠. 결혼이라는 환상이 깨지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신혼집은 남편 취향에 맞춰 차갑고 모던한 무채색 계열의 가구들로만 채워졌어요. 그곳에서 저는 안주인이 아니라 마치 정해진 규칙을 어기면 안 되는 숨죽인 방문객 같았습니다. 남편은 밖에서 여전히 다정하고 지적인 대학 교수였는데 현관문을 닫고 들어오는 순간 미묘하게 다른 사람이 되더라고요. 제 말투랑 억양, 심지어 집안에서 걷는 발소리까지 교정하려 들었어요. 당신이 주방에서 험하게 자란 건 이해하지만 이제 내 아내이자 지식인의 가족이 됐으니 그 거친 태도는 바꿔야지. 그 말은 겉으로는 부드러웠는데 속에는 제 지난 삶을 통째로 부정하고 깔아뭉개는 지독한 오만함이 자리 잡고 있었죠. 저는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그의 정신적인 괴롭힘에 서서히 숨이 막혀가고 있었지만 제 스스로 선택한 결혼이었으니까 애써 그 위화감을 억누르며 참았습니다. 근데 남편의 진짜 소름 끼치는 민낯을 마주한 건 그의 서재 문틈 사이로 흘러나온 대화를 엿듣게 된 어느 늦은 밤이었어요. 그날 남편의 연구실에서 일한다는 대학원생 조교가 서류 뭉치를 들고 저희 집을 찾아왔습니다. 며칠 밤을 새운 듯 눈밑이 시커멓게 꺼지고 핏기가 하나도 없는 파리한 얼굴의 청년이었죠. 남편은 저한테 과일을 내오라고 지시하고 조교랑 서재로 들어갔어요. 과일 접시를 들고 서재 문 앞을 서성이던 저는 안에서 들려오는 남편의 싸늘하고 낯선 목소리에 발걸음을 멈출 수밖에 없었습니다. 박조교, 자네 이거 지금 논문이라고 쓴 건가? 1장부터 3장까지 데이터 분석이 완전히 쓰레기잖아. 하지만 그건 교수님께서 지난달에 방향을 그렇게 잡으라고 지시하셨던 내가 언제? 자네가 말을 똑바로 이해 못한 거겠지. 이번 학회지에 실릴 내 단독저서 자네가 마무리를 제대로 안 하면 다음 학기 장학금은 물론이고 학위심사도 국물도 없을 줄 알아.
내가 자네 같은 놈들 앞길 하나 막는 건 일도 아니라는 거 잘 알지? 순간 제기를 의심했어요. 남편이 얼마 전 출간해서 학계의 찬사를 받았다던 그 베스트셀러 전공서적. 남편은 저한테 그 책을 선물하면서 자기가 밤낮 없이 연구한 피땀 어린 결과물이라고 자랑했거든요. 근데 진실은 달랐습니다. 그 책은 저 불쌍한 조교가 청춘이랑 수면을 갉아먹으며 쓴 글이었고, 남편은 그냥 조교들을 쥐어짜고 협박해서 자기 이름만 맨 위로 올린 피도 눈물도 없는 사람이었던 거죠. 조교가 울먹이며 죄송하다고 연신 고개를 조아리는 소리를 들으면서 저는 등줄기에 소름이 쫙 돋았어요. 제가 알던 다정하고 완벽한 남자는 애초에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타인의 약점이랑 간절함을 철저하게 이용해서 자기 명성을 쌓아올리는 뼛속까지 위선적이고 남을 마음대로 부려먹는 사람이었죠. 과일 접시를 든 제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어요. 근데 충격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제 영혼이자 목숨과도 같은 레스토랑 레시피마저 향하고 있었거든요. 어느 날부터인가 남편은 레스토랑 영업이 끝난 심야 시간에 주방으로 저를 찾아오기 시작했어요. 자기가 최근 현대인의 미각과 자극성 식재료의 영양학적 상관관계에 대한 논문을 준비 중이라며 제 레스토랑의 성공 비결인 시그니처 특제 소스의 비밀을 묻기 시작했죠. 그 소스는 제가 식당 막내 시절부터 손에 화상을 입어가며 수천 번 배합 끝에 만들어낸 저만의 피땀 어린 결정체였습니다. 며느리한테도 안 알려준다는 비법이었지만 남편은 우리는 부부잖아. 당신의 천재적인 감각을 데이터로 증명해서 세상에 알리고 싶어. 라는 달콤한 말로 저를 구슬렸어요. 학벌 열등감이 있던 저는 제 요리가 남편의 논문을 통해서 학문적으로 인정을 받는다는 사실에 눈이 멀어버렸죠. 저는 바보같이 간장의 숙성 온도, 고춧가루의 산지 배합 비율, 과일의 당도랑 끓이는 시간 등 그램 단위의 아주 미세한 계량 수치까지 남편의 노트북에 다 털어놓았습니다. 남편은 제 레시피를 꼼꼼히 기록하면서 입가에 묘한 미소를 지었죠. 그때는 그 미소가 저를 향한 애정인 줄로만 알았어요. 그 레시피가 대기업 식품회사인 LK푸드의 신제품 개발팀 책상 위로 그것도 남편이 혼자 개발한 것처럼 이름표를 달고 수억 원짜리 거래로 넘어가고 있다는 사실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남편이 뒤에서 제 인생을 통째로 훔치고 있을 때 시댁 식구들은 앞에서 대놓고 레스토랑에 기생하며 거대한 거머리처럼 피를 빨아먹고 있었어요. 상견례 때 저를 그렇게 무시하던 시어머니는 제 식당이 강남에서 가장 예약하기 힘든 핫플레이스로 자리를 잡자 태도가 돌변했습니다. 아니, 저를 며느리로 인정한 게 아니라 제 돈이랑 인프라를 자기 권력으로 이용하기 시작한 거죠. 시어머니는 매주 자기 대학 동문 모임, 시 낭송회, 미술관 관람 모임 등 온갖 고상한 사교 모임을 제 레스토랑 프라이빗 룸에서 열었어요. 10명 넘는 귀부인들을 끌고 와서는 메뉴판에서 가장 비싼 코스 요리랑 수십만 원짜리 빈티지 와인들을 망설임 없이 주문했죠. 식사가 끝나고 계산서를 내밀면 시어머니는 친구들 앞에서 특유의 나긋나긋하고 우아한 목소리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 네가 고생해서 만든 음식을 내가 어떻게 돈을 내고 먹니? 이것도 다 우리 며느리가 나한테 효도하는 거지. 애들아, 그냥 나가자. 우리 며느리가 쏘는 거란다. 그러고는 계산대에 카드는커녕 눈길 한 번 안 주고 무리를 이끌고 유유히 빠져나갔어요. 그런 날이면 저는 헛웃음을 삼키며 수백만 원에 달하는 식대를 제 개인 돈으로 메워야 했죠. 신우이의 만행은 한술 더 뜨더라고요. 갓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을 핑계로 허송세월을 보내던 신우이는 어느 날 뻔뻔하게 레스토랑 카운터로 찾아와 회사 카드를 내놓으라고 요구했습니다. 이유를 묻는 저한테 신우이는 턱을 치켜들며 말했죠. 새언니, 우리 오빠 교수 체면 있는데 오빠 동생인 내가 낡은 가방을 들고 다니면
사람들이 언니를 얼마나 흉보겠어. 돈 잘 버는 며느리가 시누이 하나 안 챙긴다고 소문나는 거 언니도 싫잖아? 우리 집안의 품위 유지비라고 생각해. 시누이는 제 회사 카드를 뺏어 들고 백화점 명품관으로 달려가 수백만 원짜리 명품백이랑 구두를 긁어댔어요. 남편한테 이 사실을 말하며 울먹였는데 남편은 오히려 저를 속 좁은 여자로 몰아세웠습니다. 당신이 돈 좀 번다고 유세 떠는 거야? 내 동생 기죽게 왜 그래? 당신 식당이 이만큼 큰 것도 다 교수 남편 둔 후광 덕분인 거 잊지 마. 그들의 그 숨막히는 고상함이랑 뻔뻔한 궤변 앞에서 배울 것 없는 저는 번번이 말문이 막혔고 제 살을 깎아먹으며 버티는 수밖에 없었죠. 근데 이 끔찍한 기생충들의 연애를 조용히 지켜보고 있던 딱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카운터에서 식당의 모든 돈 관리를 맡고 있던 제 친언니였죠. 언니의 그 투박하고 굳은 살 박힌 손은 매일 밤 장부를 넘기며 시댁 식구들이 갉아먹은 구멍난 매출액을 정확히 짚어내고 있었어요. 게다가 언니의 그 맹수 같은 감각은 늦은 밤 주방을 들락거리며 제 레시피를 캐묻던 남편의 수상한 눈빛을 단 한 번도 놓친 적이 없었습니다. 언니는 시어머니가 밥값을 안 낸 기록이랑 시누이의 카드 결제 내역, 남편이 몰래 복사해간 서류들의 정황을 하나둘씩 차곡차곡 증거로 모으고 있었죠. 폭풍전야의 고요함, 제가 지옥불로 들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깨달았을 때 언니는 이미 제 인생을 박살낸 그 우아한 기생충들을 단숨에 짓밟아버릴 무시무시한 준비를 마치고 있더라고요. 유도 매트 위에서 단 한 번도 상대한테 등을 보인 적 없었던 언니의 그 거대한 분노가 마침내 시댁 식구들의 밥상을 향해 폭발하기 직전이었습니다. 파멸은 언제나 가장 고요하고 일상적인 순간에 그 추악한 민낯을 들이미는 법이죠. 남편이 지방대학으로 학술 세미나를 떠나고 집안의 정적이 감돌던 어느 오후였어요. 남편이 비워둔 서재를 정리하던 제 시선이 책상 한 구석에 켜진 채 방치된 태블릿 PC 화면에 가 닿았습니다. 평소라면 남편의 사적인 물건에 손을 안 댔겠지만 화면 위로 떠오른 메일 제목 하나가 제 숨통을 강하게 조여왔어요. 대기업 식품 개발팀이랑 남편 이름이 나란히 적힌 레시피를 넘긴다는 내용의 계약서였죠. 떨리는 손끝으로 화면을 천천히 훑어 내려가는 동안 제 몸속 모든 피가 차갑게 얼어붙는 듯 했습니다. 그 계약서 내용은 제 15년 요리 인생의 전부이자 레스토랑의 심장과도 같은 시그니처 특제 소스를 통째로 넘긴다는 거였어요. 제가 수천 번 손을 대어가며 밤새워 끓여낸 땀방울이 완벽하고 지적인 대학 교수 남편이 혼자 만든 것으로 둔갑해 있었죠. 이미 나라에 남편 이름으로 등록까지 마친 상태였고 그 대가로 주고받기로 한 금액은 무려 15억 원이었습니다. 저를 향해 다정하게 미소 지으며 제 요리를 학문적으로 증명해주겠다던 그 부드러운 입술이 사실은 제 영혼을 남김없이 뜯어먹기 위해 다가온 포식자의 것이었다는 걸 깨닫는 순간이었죠. 근데 저를 진짜로 무너뜨린 건 계약서 너머에 있던 남편이랑 시댁 식구들의 은밀한 대화 기록들이었습니다. 그들의 대화창 속에서 저는 가족이 아니었어요. 그냥 배운 것 없이 주방에서 칼질이나 하던 천박한 여자. 언젠가 자기들의 교묘한 함정에 빠져 빈털터리로 쫓겨날 가엾고 멍청한 사냥감에 불과했죠. 시어머니는 제 식당에서 억지로 밥을 먹어주며 비율을 맞추느라 고생했다며 아들을 다독였고 시누이는 저를 내쫓은 뒤 제 레스토랑을 어떻게 차지할지 궁리하며 조롱하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그 모든 계획의 중심에서 저를 가장 비참하게 짓밟을 날짜를 헤아리고 있었고요. 화면에 박힌 활자 하나하나가 날카로운 유리 조각이 돼서 제 심장을 난도질했어요. 비명조차 안 나왔습니다. 서재 바닥에 웅크리고 앉아 가슴을 쥐어뜯으며 짐승처럼 숨을 헐떡일 뿐이었죠. 고아라는 열등감을 감추고 싶어서
그 지독한 마음 조종을 사랑이라 착각하며 버텨온 제 자신이 끔찍하게 혐오스러웠어요. 세상 끝에 홀로 버려진 듯한 지독한 고립감이 저를 덮쳤습니다. 바로 그 지옥 같은 침묵 속에서 거실 문이 열리는 소리랑 함께 식당 마감을 마친 언니가 들어왔어요. 바닥에 쓰러져 형편없이 무너져 내린 저를 발견한 언니는 단숨에 달려와 저를 부둥켜 안았습니다. 저는 아무 설명도 하지 못한 채 덜덜 떨리는 손으로 태블릿 PC를 가리켰죠. 제 손끝을 따라 화면 글자들을 읽어 내려가는 언니 눈동자는 깊고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평소 언니였다면 불같이 화를 내거나 소리를 질렀을 텐데 그 순간 언니는 무섭도록 차갑고 고요하더라고요. 투박하고 거친 언니의 두 손이 제 어깨를 단단히 감싸쥐었어요. 언니는 떨고 있는 저한테 낮고 묵직한 목소리로 짧게 속삭였습니다. 15살 겨울 이후로 자기 목숨 바쳐 지켜낸 동생의 등에 칼을 꽂은 자들을 자기가 어떻게 무너뜨리는지 그냥 지켜보라는 맹세였죠. 언니 품에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차곡차곡 모아온 낡은 서류 봉투가 들려 있었어요. 시어머니가 밥값을 내지 않은 기록, 시누이가 회사 카드로 돈을 흥청망청 쓴 내역, 남편이 제 도장을 몰래 훔쳐 쓰려고 했던 정황들이 다 그 안에 담겨 있었죠. 언니는 처음부터 이 불길한 파국을 직감하고 제 뒤에서 묵묵히 사냥의 때를 기다리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사흘 뒤 주말 저녁의 홀은 밀려드는 손님들로 발 디딜 틈 없이 붐비고 있었어요. 그 시각 제 레스토랑에서 가장 크고 화려한 프라이빗 룸에는 시댁 식구들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대기업이랑 몰래 거래를 성사시킨 걸 자축하려고 남편이 만든 자리였죠. 그들은 메뉴판을 쳐다보지도 않은 채 가장 값비싼 캐비어랑 트러플, 수백만 원을 호가하는 샴페인을 주문하며 자기들만의 오만한 만찬을 즐기고 있었어요. 굳게 닫힌 룸 너머로는 조만간 저를 내쫓고 이 화려한 공간을 자기들 전유물로 삼겠다는 끔찍한 축배의 말들이 은근히 오가고 있었습니다. 그 역겨운 축제의 정점에서 굳게 닫혀있던 프라이빗 룸의 육중한 원목문이 거칠게 열렸습니다. 홀의 소음이 일순간 차단된 그 방 입구엔 앞치마를 벗어던진 언니가 서 있었습니다. 언니 손엔 그들의 추악한 짓이 낱낱이 기록된 서류 뭉치들이 들려 있었죠. 갑작스러운 난입에 시어머니가 불쾌감을 숨기지 않고 모욕적인 말들을 쏟아냈지만 언니는 일말의 동요도 없이 성큼성큼 방 한가운데로 걸어 들어갔어요. 그리고 언니는 묵묵히 10명 넘게 앉을 수 있는 그 거대한 롱테이블의 한쪽 끝을 두 손으로 틀어쥐었습니다. 순간 언니 팔뚝위로 팽팽한 핏줄이 솟아올랐어요. 평생 거친 노동이랑 혹독한 훈련으로 단련해온 국가대표 유도 선수의 무시무시한 완력이 억눌렀던 분노랑 함께 폭발하는 순간이었죠. 짧고 묵직한 기합 소리와 함께 그 육중한 원목 테이블이 언니의 두 팔에 의해 허공으로 번쩍 들려 뒤집혔습니다. 슬로우 모션처럼 기괴하고 압도적인 광경이 펼쳐졌어요. 테이블 위를 수놓고 있었던 수백만 원어치 화려한 만찬들이 순식간에 중력을 잃고 허공으로 솟구쳤다가 이내 시댁 식구들 머리 위로 무자비하게 쏟아내렸습니다. 최고급 샴페인이 든 크리스털 잔들은 대리석 바닥에 부딪혀 날카로운 파편이 됐고 펄펄 끓는 진한 수프랑 붉은색 토마토 소스는 시어머니의 값비싼 실크 블라우스랑 시누이의 명품 원피스 위로 형편없이 흘러내렸어요. 우아함이랑 고상함으로 무장했던 그들의 거칠애가 음식물 쓰레기랑 뒤범벅이 돼서 가장 비참하고 추악한 몰골로 전락하는 순간이었죠. 고상한 교수 가면을 쓰고 있던 남편이 일그러진 얼굴로 자리에서 박차고 일어났습니다. 와인이랑 소스를 뒤집어 쓴 채 분노의 이성을 잃은 그는 욕설을 내뱉으며 언니를 향해 주먹을 치켜들고 달려들었죠. 근데 그의 어설픈 폭력은 언니한테 닿지 못했어요. 언니의 움직임은 군더더기 없이 간결하고 치명적이었습니다.
달려드는 남편의 손목을 낚아챈 언니는 반박자 빠른 속도로 남편의 품을 파고들며 자기 어깨랑 골반을 들이밀었죠. 평생 매트 위에서 연마해온 완벽한 업어치기 기술이었습니다. 허공으로 붕 떠오른 남편의 커다란 몸통이 한순간 시야에서 사라지더니 이내 둔탁한 마찰음이랑 함께 대리석 바닥으로 처박혔습니다. 고통에 찬 신음조차 못 뱉은 채 사지를 비틀며 쓰러진 남편 위로 무거운 정적이 내려앉았습니다. 룸 안엔 오직 충격이랑 공포에 질린 시어머니랑 시누이의 헐떡이는 숨소리만 맴돌았을 뿐이죠. 언니는 쓰러진 남편을 차갑게 내려다보며 양손에 쥐고 있던 그 추악한 증거들을 허공을 향해 무심하게 흩뿌렸어요. 수십 장의 종이들이 와인이랑 소스에 젖어 얼룩진 채 그들의 탐욕스러운 얼굴 위로 나풀거리며 떨어졌습니다. 남의 피와 땀을 훔쳐 쌓아올린 그들의 위선적인 지식인의 성체가 완전히 붕괴되는 순간이었죠. 열린 문틈 사이로 수많은 손님이랑 직원들이 경악에 찬 시선으로 그 폐허를 숨죽여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걸음을 옮겨 엉망이 된 그 방 입구에 섰어요. 더 이상 시댁의 교묘한 정신적 괴롭힘에 주눅들어 눈치만 보던 어리석은 아내가 아니었죠. 15년 세월 동안 불이랑 칼을 쥐고 살아남아 마침내 자기 제국을 세운 당당하고 냉혹한 주방의 주인이었습니다. 바닥에 엎드린 채 저를 올려다보는 남편의 절망적인 두 눈을 마주하며 저는 제 인생에서 가장 서늘하고 건조한 미소를 지어 보였어요. 아수라장이 된 프라이빗 룸의 정적을 깬 건 건물 밖에서부터 요란하게 울리며 다가오는 경찰차 사이렌 소리였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들이 홀을 가로질러 룸 안으로 진입했을 때 그들이 마주한 건 처참하게 박살난 최고급 식기들이랑 음식물 쓰레기를 뒤집어 쓴 채 바닥에 나뒹구는 3명의 남녀였죠. 소스범벅이 된 채 시어머니는 경찰을 보자마자 언니를 향해 손가락질하며 죽이려 했다면서 당장 잡아가라고 악을 썼어요. 시누이도 울며 불며 언니가 일방적으로 폭력을 행사했다고 거짓말을 늘어놓기 시작했고요. 근데 언니는 그들의 난동 앞에서도 일말의 미동조차 없었습니다. 미리 준비해둔 USB 메모리랑 두꺼운 서류철을 담당 형사한테 조용히 건넸죠. 그 안에는 지난 수개월 동안 시댁 식구들이 이 레스토랑에서 벌인 수천만 원어치 무전 취식 기록이랑 식대 장부, 시누이가 제 회사 카드를 마음대로 갖다 쓰며 명품관에서 결제한 내역이랑 영수증 사본, 남편이 제 도장을 몰래 훔쳐서 레시피를 불법으로 넘기려 한 정황 증거들이 시간대별로 완벽하게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단순 폭행 사건인 줄 알고 출동했던 경찰들은 건네받은 서류의 규모랑 조직적인 사기 정황을 확인하고는 즉시 사건을 경제범죄 수사팀으로 넘기기로 결정했어요. 남편은 허리를 부여잡고 들것에 실려 구급차로 이송됐고 시어머니랑 시누이는 피해자가 아니라 가해자 신분으로 경찰서에 끌려갔습니다. 사건이 발생한 바로 다음 날 아침, 저는 국내에서 레시피나 특허 관련 다툼을 가장 전문적으로 다루는 대형 법률 사무소의 대표 변호사를 찾아갔어요. 변호인단을 꾸리자마자 가장 먼저 남편이 함부로 재산을 빼돌리지 못하게 법원에 손을 써서 남편의 모든 통장과 부동산을 묶어버렸죠. 특히 대기업 LK 푸드로부터 받기로 되어 있던 15억 원이 들어올 계좌를 최우선적으로 동결시켰습니다. 동시에 법원에 이혼 소송을 내면서 단순한 성격 차이나 불화가 아니라 서류를 위조한 것이랑 제 레시피를 훔친 것, 저를 속이고 재산을 빼돌리려 한 것을 핵심 이혼 사유로 밝혔습니다. 이 모든 절차는 한치의 오차도 어떤 자비도 없이 기계적이고 신속하게 진행됐습니다. 근데 이런 법적인 조치는 제가 준비한 반격의 아주 작은 시작에 불과했어요. 저는 남편이 제 레시피를 팔아넘기려 했던 대상인 LK푸드 본사로 직접 찾아갔습니다. 로비에서 출입을 제지당했지만 변호사를 통해서 LK푸드 법무팀이랑 신제품 개발팀 총괄 임원진과의 긴급 면담을 미리 통보해둔 상태였죠.
대회의실에 마주 앉은 LK푸드 임원들은 남편이랑 이미 거래를 마친 상태라며 제 주장을 불쾌하게 여기더라고요. 저는 그들 눈앞에서 남편이 넘긴 레시피에 치명적인 결함을 조목조목 지적하기 시작했습니다. 휴대용 인덕션이랑 식재료들을 회의실 테이블 위에 늘어놓고 즉석에서 소스를 배합하는 과정을 시연했어요. 남편이 훔쳐간 문서화된 레시피에는 식재료의 계량 수치랑 끓이는 시간만 적혀 있을 뿐 주방에서 수만 번 시행착오를 거친 사람만 알 수 있는 숙성 온도의 미세한 편차랑 재료를 투입하는 초단위 타이밍, 습도에 따라 불세기를 조절하는 감각적인 과정이 완전히 빠져 있었습니다. 제가 그 숨겨진 조리법을 적용해서 완성해낸 소스랑 남편의 텍스트 레시피대로만 기계적으로 만들어낸 소스를 임원진들한테 동시에 시식하게 했죠. 두 소스의 맛이랑 풍미는 하늘과 땅 차이였습니다. 남편 레시피로 만든 소스는 깊이가 없는 얄팍한 모조품에 불과하다는 사실이 그 자리에서 드러났어요. 자기들이 거액을 주고 사려던 레시피가 실상은 반쪽짜리 불량품이고 심지어 원래 주인인 저의 동의도 없이 훔쳐온 물건이라는 사실을 깨달은 LK푸드 법무팀은 그 즉시 태도를 바꿨습니다. 대기업의 자본이 움직이는 방향은 무섭고 냉정하더라고요. LK푸드는 그날 오후 남편과의 15억짜리 거래를 일방적으로 파기하겠다고 통보했어요. 나아가 남편을 상대로 자기들을 속이고 회사 일을 방해한 책임을 물어서 수십억 원대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걸었죠. 남편은 아직 병원 침대에 누워있는 상태에서 졸지에 대기업 법무팀이 쏟아내는 엄청난 규모의 소송에 직면하게 됐습니다. 남편의 경제적 숨통을 끊어놓은 직후 저는 그의 가장 큰 무기이자 자만심의 원천이었던 교수 자리랑 사회적 명예를 무너뜨리는 작업에 착수했어요. 남편 서재에서 확보해뒀던 태블릿 PC의 저장 기록을 전부 복원했죠. 그 안엔 남편이 대학원생 조교들을 협박하고 논문을 대신 쓰게 만든 정황이 담긴 이메일 기록이랑 조교의 글을 자기 이름으로 바꿔치기 한 파일의 수정 기록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습니다. 저는 이 모든 디지털 증거 자료랑 남편이 조교한테 폭언을 퍼부었던 서재한 녹음 파일을 대학본부, 윤리위원회랑 교육부, 주요 언론사 취재팀에 익명으로 제보했죠. 사건은 방송이랑 신문 사회면을 통해 대서특필됐습니다. 침묵하던 피해자 조교도 언론의 조명을 받자 용기 내서 얼굴을 드러내고 기자회견을 열어서 그동안 착취 과정을 낱낱이 폭로했죠. 분노한 대학생들은 캠퍼스 광장에 모여 해당 교수를 학교에서 내쫓으라고 촉구하는 대규모 시위를 벌였습니다.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한 대학본부는 즉각 긴급 징계위원회를 소집해서 남편의 교수 자리를 정지시켰고 이어지는 본 조사 결과에 따라 최종적으로 학교에서 내쫓았어요. 남편이 썼다며 학계의 찬사를 받았던 베스트셀러 전공 서적들은 전량 회수돼서 폐기 처분됐고 그의 학자로서의 생명은 돌이킬 수 없이 완전 끝나버렸죠. 남편의 몰락과 동시에 시댁 식구들의 삶도 연쇄적인 파산의 늪으로 빠져들었습니다. 경찰 경제범죄수사팀은 신우이가 회사 카드를 마음대로 쓴 내역을 철저히 추적했어요. 수천만 원에 달하는 금액을 오랫동안 개인적인 사치품에 쓴 사실이 명백하게 밝혀지면서 신우이는 결국 검찰에 넘겨져 재판을 받게 됐죠. 시어머니도 그 과정에서 신우이의 범행을 도운 죄로 함께 입건됐습니다. 가장 끔찍한 문제는 그들한테 닥친 어마어마한 빚이었어요. LK푸드 측에서 청구한 거액의 위약금이랑 손해배상금, 남편이 형사재판을 방어하려고 고용한 대형 로펌의 수임료, 신우이가 함부로 쓴 카드 대금을 갚으려고 시댁의 재산은 급속도로 증발하기 시작했죠. 대대로 교육자 집안이라며 콧대를 높이던 그들의 강남 한복판 고급 아파트는 결국 밀린 세금이랑 각종 압류를 못 견디고 법원 경매로 넘어갔습니다. 평소 시어머니가 우아하게 어울리던 고위층 사교 모임의 귀부인들은
사기 혐의로 뉴스를 타며 몰락해가는 시어머니와의 연락을 일제히 끊고 모임에서 영구 제명했어요. 그로부터 1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가정법원은 제 이혼 요청을 전부 받아들이며 남편한테 최대치의 위자료를 주라고 판결했죠. 나라에 묶여있던 제 시그니처 소스에 대한 권리도 남편이 저를 속인 사실이 드러남에 따라 무효 처리 과정을 거쳐서 완전히 제 이름으로 돌아왔어요. 재판 당일 법정 피고인석에 선 남편은 과거에 단정하고 오만했던 지식인의 흔적을 전혀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불명예스러운 파면이랑 막대한 빚, 이어지는 사기죄 재판의 압박으로 법수룩하게 수염이 자란 채 초점 없는 눈으로 허공을 응시하고 있을 뿐이었죠. 시어머니랑 시누이도 밀려드는 빚 독촉에 시달리며 지방의 허름한 월세방으로 야반도주하듯 쫓겨 내려갔다는 소식만 건너건너 들려올 뿐이었습니다. 저는 언제나 그랬듯 하얀 셰프복을 입고 주방의 가장 깊숙하고 뜨거운 화구 앞에 섰습니다. 불길이 솟아오르고 날카로운 칼날이 도마 위를 경쾌하게 부딪히는 소리가 주방 전체에 울려 퍼졌어요. 저는 더 이상 누군가의 학벌에 기대서 열등감을 감추려 하거나 거짓된 다정함에 속아 제 가치를 깎아내리는 나약한 여자가 아니었죠. 오직 제 두 손에 새겨진 화상흉터랑 굳은 살만이 제 삶을 증명하는 유일하고도 완벽한 학위라는 걸 깨달았거든요. 홀로 나갈 첫 번째 요리 접시 위로 제가 직접 끓여낸 특제 소스를 조심스럽게 얹으면서 저는 주방 직원들을 향해 큰 소리로 영업 시작을 알렸습니다. 활기찬 대답 소리랑 함께 뜨거운 증기가 피어오르는 주방 한가운데 서서 저는 제 인생에서 가장 완전하고도 단단한 제국을 다시 세워 올리고 있습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사이다 사연이 여러분들의 답답한 마음을 조금이나마 시원하게 풀어드렸다면 지금 바로 화면 아래에 있는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들의 따뜻한 댓글 하나하나가 다음 사연을 준비하는 제게는 아주 큰 힘이 된답니다. 오늘도 속 시원하고 평안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